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게 된 홍정학 세무사입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궁금하실 테니까, 저는 지금 서울 마포에서 현직 세무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농산물 마케팅을 전공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무사긴 한데 농업 쪽에 관심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뭐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은 농협, 그리고 아니면은 농정원 그쪽에 이제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 제목은 농업법인 경영 발전을 위한 회계 길잡이입니다. 제목 한번 거창하죠? 그러나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시간 정도인데요. 2시간 동안 회계를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의 강의 목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회계라는 것은 이런 거다, 그러한 맛을 조금 보여드리는 그 정도. 그래서 오늘 너무 강의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교양을 쌓는다, 상식을 얻어간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듯 싶습니다. 오늘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목차 첫 번째 테마는 회계는 아무나 하나. 그렇죠? 회계는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는데, 그렇죠? 두 번째 테마는 지출증빙의 이해입니다. 첫 번째 이제 회계는 아무나 하나에서는 과연 회계라는 것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 회계가 해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뒀으면 싶은 거, 깊게까지는 못 들어가고요. 그냥 회계란 어떤 것인지 맛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출증빙의 이해입니다. 지출증빙의 이해.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농업법인에 소속되신 분이신데요. 제가 현장을 받아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뭐냐면은, 이 회계도 회계지만 회계의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자료를 서로 잘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게 많이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출증빙이 어떤 것이 있고 법에서 정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이 있고 법에서 원래 정하지 않았는데 우리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증빙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계는 아무나 하나입니다. 회계는 아무나 하나. 회계 아무나 합니다. 자,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회계는 말이야. 그렇죠? 회계의 정의를 알아야 되죠. 회계란 과연 뭘까요? 회계. 다들 회계라 하면 어렵게 생각하세요.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는. 회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회계라는 말이 조금 귀에 담아드죠. 주일에 가셔가지고 그분께 이제 회계를 하시죠. 잘못된 부분을. 그런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쓰는 회계하고는 용어부터 좀 달라요, 사실은. 자, 회계는 우리가 회계학 책이나 경영학 책 아니면 네이버 단어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경영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자본 등의 변화를 장부에 기록하고 분류하고 요약하는 것. 환장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 상황을 일정한 계산 방법으로 기록하고 정보화함.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요. 회계 괜히 들었나? 회계는 말이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한 게 영농일지를 숫자로 쓰는 것. 이러면 이제 조금 쉬워지지 않습니까? 영농일지를 숫자로 쓰는 것. 여러분들 영농일지 많이 써보셨잖아요. 언제 농약을 10만원어치 누구한테 구입을 했다, 오늘 쌀을 누구한테 얼마만큼 팔았다, 영농일지에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글로 막 적다 보면 너무 복잡해져요. 이거를 숫자로 단순히 표기해서 모아서 정리해서 표로 만들면 그게 이제 재무제표로 한 것이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단순히 영농일지를 숫자로 적는 것,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되세요. 자, 회계는 말이야. 자,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하나의 가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회사를 차렸어요. 농업법인을 차렸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것 뭘까요? 돈입니다. 돈. 그렇죠. 돈. 어떠한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제일 먼저 필요해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돈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그러한 돈은 첫 번째 돈은 내 돈이 들어갑니다. 내 돈. 사업의 주체인, 사업의 주주인 내 돈이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돈을 어디선가 빌려오겠죠.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 돈과 남의 돈, 빌려온 돈을 갖고 사업을 시작해요. 내 돈, 남의 돈을 갖고 뭔가를 사거나 사업상 사용하거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시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을 때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돈, 남의 돈, 그래서 그걸 갖고 뭔가를 사놨어요. 예를 들어서 내 돈이 600원이 들었고 남의 돈이 400원이 들었어요. 그럼 총 사업 시작하는데 1000원이 들었어요. 1000원의 돈이 모였다는 것이겠죠. 이걸 갖고 뭔가를 샀어요. 그 산 거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얼마가? 자, 내 돈 600원, 남의 돈 400원을 갖고 이거를 고이 모셔두거나 아니면 그거 갖고 뭔가를 사게 되겠죠. 사업상. 그 돈의 합계는 1000원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돈과 남의 돈 합쳐서 1000원이 발생됐는데 그걸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걸 갖고 뭔가를 사용했을 때 그 합계액은 1000원이 돼야 돼요. 왜? 만약에 900원이 된다면 100원이 비는 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띵 까먹은 거죠? 회계는 이러한 절차를 찾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돈이 투자되고 남한테 빌려온 돈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 이 돈이 얼마나 잘 쓰였는지, 그리고 내 돈과 남의 돈을 갖고 어떠한 것을 사거나 사용을 했는데 그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사업했을 때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회계는 이러한 것을 관리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회계, 이거 왜 할까요? 회계의 목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해 관계자들의 필요한 정보 제공.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은 농업회사 법인, 농업법인의 이해 관계자들이에요. 왜냐? 그 안에 주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 조합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농업법인의 이해 관계자들은 또 누가 있을까요? 정부가 있을 수 있어요. 정부는 뭐죠?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과 우리 법인과 이해관계 당사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부 외에 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금융기관도 우리와 이해관계자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해관계자들은 다 궁금해요. 우리 법인이 돈을 얼마큼 벌고 자산관리가 어떻게 잘 되고 있고 어디에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한테 우리 법인의 여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계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에요. 이건 과연 뭘까요? 자, 우리는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농업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런 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트랙터를 한다고 칩시다. 트랙터 상당히 고가죠? 고가인데 이 트랙터를 우리가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해야 돼요. 야, 우리 옆에 있는 다른 농업법인 트랙터 좋은 거 샀어. 야, 그러면 우리도 가오 떨어지게, 야, 이런 거 하나 우리도 장만해 볼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게 과연 올바른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 자, 우리가 어떠한 큰 자산을 사거나 했을 때는 그냥 옆집이 사니까 우리도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트랙터의 비용이 얼마고 이 트랙터를 샀을 때 이 트랙터를 통해서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우리가 트랙터를 산 가격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죠? 계산기 두들겨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때 회계는 또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뭐 유리온실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토지를 더, 농지를 더 사가지고 재배활동을 더 한다고 했을 때 무작정 사는 게 아니죠. 이 토지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이 토지를 통해서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을 따져봐야 돼요. 그게 이제 현명한 선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회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계는 또 언제 필요하냐? 세금 계산할 때 필요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는데, 자, 어이 김씨, 당신은 그냥 1,500만원 올해 세금 내. 이씨, 당신은 2,000만원 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국세청도 그렇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뭐냐? 법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다 했을 때 보면은 우리 기업이, 우리 법인이 아니면 우리 개인이 얼마나 벌었는지 계산을 한 다음에 법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럴 때 회계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좀 뭐 번외의 얘기인데 농업회사 법인들 그 소득에 관련 세금은 웬만하면 안 내죠. 왜냐? 작물 재배업에 따른 뭐 소득 자체는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식량작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안 내고요. 식량작물 외에 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농업회사 법인 같은 경우에는 50억,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단 6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세금의 부담은 크게 없어요, 사실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음 봤을 때 회계 결과물, 회계를 하고 났어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봤을 때 여기 보이시죠? 재무제표. 이거는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무제표. 이거는 기업 활동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회계를 처리하게 되면 나머지 결국에는 이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를 만들게 돼 있어요. 이러한 재무제표 보고서는 크게 한 4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재무상태표. 옛날에는 이거를 뭐 대차대조표라고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재무상태표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원가명세서,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게 돼요. 첫 번째 이제 이 이후에 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재무상태표는 뭐냐면은 회사의 재산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듯이 기업이 농업회사 법인이 최초 설립 때 필요한 거 뭐? 돈이다 라고 했어요. 그 돈에는 내 돈과 남의 돈, 그걸 갖고 뭔가를 산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전체를 따질 때 이걸 재산이거든요. 그 농업회사 법인의 재산이에요. 그 법인의 재산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보는 표예요. 상당히 중요한 보고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손익계산서. 이거는 제목만 들어도 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손익계산서. 이거는 뭐냐면은 농업법인의 경영 실적을 나타내는 표예요. 그 해에 예를 들어서 2020년 올해 농업법인이 얼마의 매출을 했고 얼마를 썼고 결과적으로는 얼마의 이익이 남았다 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되겠어요. 자, 다음에 원가명세서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들어간 실질 재배 비용은 얼마냐, 생산 원가라고 하죠. 생산 원가가 얼마 들었냐를 나타내는 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이제 현금 흐름표나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아니면 자본 변동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선 오늘은 좀 시간이 짧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이시죠? 그림이 하나 보이시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저희 와이프한테 이거를 보여줬더니 여보 이게 뭔 것 같아? 라고 했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난냉구. 제가 머리가 삐쭉삐쭉 섰어요. 이거 난냉구 아닌데 이거 뭐죠? 티셔츠 아닌가? 티셔츠. 이게 왜 티셔츠죠?
알파벳에서 보면은 이 T자 모양이 있죠? 그거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티셔츠라고 하죠. 자, 회계에서는 이 T, 알파벳 T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타나요. 제목에는 회계는 균형 맞추기라고 하는데 이 균형이 뭘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T 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거는 되게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학교에서 회계 강의를 할 때도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고 반복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자, 기업이 최초로 설립돼서 가장 필요한 거 뭐? 이제는 말할 수 있죠. 바로 돈. 그렇다 보면은 돈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내가 주인으로서 내는 내 돈과 그리고 외부에서 빌려오는 남의 돈, 그리고 그걸 갖고 뭔가를 가지고 있거나 돈을 가지고 있어야죠. 뭘 쓰니까. 그리고 뭔가를 사거나 사업상 사용하거나. 그렇죠? 자, 그래서 내 돈, 최초의 돈이 필요한데 내 주머니에서 내가 꺼낸 돈은 회계에선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자, 두 번째 돈을 구해오는 방법은 남의 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남의 돈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된다고 그랬을 때 뭐라 그러죠? 우리 흔히 알고 있어요. 이미 부채. 회계에선 그거를 부채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내 돈인 자본과 남의 돈인 부채를 갖고 우리가 그걸 갖고 막 활용을 해요. 이거를 가지고 있거나 뭔가를 사거나 아니면 사업상 뭐 쓰거나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회계에서는 자산이란 표현을 써요. 뒤에도 또 나옵니다. 자, 이런 것도 아까 말했듯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내 돈과 내 돈 600원과 남의 돈 400원 합쳐서 1000원이 발생돼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900원? 아니죠. 1000원이 돼야 돼요. 왜? 내 돈과 남의 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돈이 1000원이 돼야지 900원이 되거나 1100원이 되거나 이러면 뭔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일치해야 된다. 왼쪽 뭐죠? 자산, 오른쪽 뭐죠? 자본과 부채. 이 합계액은 늘 일치가 돼야 된다. 이게 회계의 가장 큰 원리고 사실은 회계는 이게 전부 다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자, 봤을 때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농업법인이 그 해에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어서 뭐 이게 뭐 이래저래 팔고 이래저래 쓰고 하니까 뭐 1000만원 남았네요. 그 1000만원 누구 거예요? 누구 걸까요? 그 1000만원? 1000만원? 주주 거예요. 조합원 거예요. 왜? 회사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이 T 계정의 아래쪽에 보시면 수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수익은 누구 거? 조합원 거 아니면은 주주 몫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수익은 자본과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자, 올해 쓴 거 우리가 돈을 벌려면 뭘 써야 되잖아요. 이 쓴 거를 회계에서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주가 가져가야 될 것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몫이잖아요. 그래서 자본의 반대 그리고 자산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왼쪽 자산 비용, 오른쪽 부채 자본 수익의 각각의 합계액은 서로 일치가 돼야 된다. 이게 회계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회계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게 회계의 전부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으세요. 자, 어떠세요? 이제 조금 이해가 조금 되시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중요한 거는 회계에서는 내 돈과 남의 돈을 갖고 뭔가를 사용하거나 쓰거나 하게 되는데 내 돈 플러스 남의 돈, 이 금액은 이걸 갖고 뭔가를 사용하는 그 돈과 일치해야 된다. 자,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 위에 보시면은 T 계정에 보시면은 차변과 대변이 위치하는데요. 왼쪽을 회계에선 차변, 오른쪽에선 대변이라고 하는데 머리 아프잖아요.
그냥 왼쪽 오른쪽 그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우리는. 자,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은 균형이 맞아서 일치가 돼야 된다. 이게 회계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아까 말했듯이 내 돈과 남의 돈을 갖고 뭔가를 사용했어. 그래서 내 돈은 자본, 남의 돈은 부채, 이걸 갖고 사용하는 거 자산. 자, 그래서 부채 플러스 자본, 내 돈 플러스 남의 돈은 이걸 갖고 운영한 자산과 일치해야 된다. 이제는 이해가 되죠. 이거 일치 안 하면 누가 횡령을 했거나 어딘가 없어져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거를 회계 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갖고 막 여러 가지 조합을 해요.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 밑에 보시면 부채는 자산 마이너스 자본이다. 갑자기 머리 아프신가요? 이건 당연하잖아요. 자, 부채에서 부채 플러스 자본이 자산이랑 똑같기 때문에 저희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친구도 이걸 알았더니 이해했어요. 이걸 왼쪽으로 보내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는, 이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산수로 배웠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부채는 결과적으로 자산 마이너스 자본이 되는 거고,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외우실 생각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돈과 남의 돈 합친 금액은 그걸 갖고 뭔가 사용하는 금액과 일치해야 된다.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시다고 한다면 모든 게 해결이 되게 되세요. 자,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저희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일을 저도 이제 세무사로서 많이 시키게 되는데, 그 신입사원들 보면은 책상에 이 표가 다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계 처리를 해라, 뭘 해봐라 했을 때 이걸 갖고 해요. 왜냐, 왼쪽과 오른쪽 회계는 늘 일치해야 된다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막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막 뭐라고 해요. 야, 이거를 외울 생각하지 말고 이해할 생각을 해라. 야, 내 돈과 남의 돈 합쳐서 뭘 사용한 거는 그 금액이 일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만 이해하면은 이거 굳이 표에 붙여놓고 할 필요 없어 라고 해도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자, 이거 다음에는 좀 복잡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 외워야 된다기보다는 회계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라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아까 처음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회계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회계는 뭐다? 영농일지를 숫자로 적는 것.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 영농일지를 숫자로 적는 것은 1단계, 사실 기록에 해당돼요. 기록. 그러니까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이 돼요. 물건을, 그러니까 쌀 같은 거, 밀 같은 걸 우리가 팔았을 때 돈이 들어오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재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판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여러 가지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는데, 그거를 영농일지 한글로 막 쓰는 거 대신 숫자로 기록하는 걸 회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단계 그게 이제 기록이라는 거예요. 기록. 그렇게 기록하게 되면 수많은 일들이 나열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줘야 돼. 정리를 하는 단계가 분류라는 단계가 있고요. 이거를 분류해 놓았으면 다시 요약을 해서 이게 밸런스가 맞는지, 아까 회계는 왼쪽과 오른쪽이 일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일치가 되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걸 요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아까 회계의 결과물, 회계라고 하면 뭐가 생기냐? 재무제표가 생긴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그랬죠. 마지막에 그 보고서, 표를 작성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들 임원들이 대부분 관리자시잖아요. 관리자께서 이거 전체 세세한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시죠. 왜냐면은 격리 파트에 직원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이제 실물을 띄는 거고, 우리야 이게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틀어졌으면 이제 막 뭐라 할 수 있죠. 야, 왼쪽과 오른쪽이 틀렸는데 이게 말이 되는 내용이냐?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나가 볼까요? 처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회계라는 것은 영농일지를 숫자로 기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그 자체를 분계라고 해요. 회계라는 건 이 일련의 모든 시스템을 회계라고 하는 거고, 영농일지를 숫자로 기록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분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래서 분계라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 하나에 대해서 이거를 한글로 길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단순 명료하게 기록하는 것, 이거를 분계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밑에 박스에 보시면 농약을 현금 1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영농일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회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차변에 농약비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 간단하게 기록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예시를 보시면 생산한 작물을 100만원 외상 주고 판매를 하였다. 자, 너무 길잖아요. 회계에서는 이거를 차변에 외상매출금, 대변에 매출, 이러한 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분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계를 하게 되면 뭐 전표라는 게 생기는데, 뭐 전표를 쳤냐, 전표를 뭐 만들었냐, 이런 표현은 어디선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바로 뭐다? 매일매일 기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간단 명료하게 기록한 것, 이런 거를 말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무상태표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회계의 결과물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 화면을 보자마자 머리 아파요. 앞에 있는 양반, 저를 말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양반, 나 이거 보자마자 너무 어지러워요. 이렇게 나오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이거 숫자가 뭐 이렇게 많고 숫자 단위도 크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라 그랬죠? 기업이 최초에 설립됐을 때 필요한 거 뭐? 돈. 그 돈은 어떻게 나온다? 첫 번째, 회사의 주인이 돈을 넣었어. 내 돈, 자본이 있고요. 그리고 돈을 쓰기 위해서 내 돈이 모자라니까 뭐 타인이나 아니면은 은행이나 빌려왔어요.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이죠. 부채. 이걸 갖고 뭔가를 사거나 사용하거나 쓰거나 해요. 자산. 이게 세부 항목별로 나타난 표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내 돈과 남의 돈의 합계액은 이거를 갖고 뭔가를 사용하거나 쓰거나 가지고 있는 금액과 일치돼야 된다. 한번 볼까요? 자, 왼쪽에 보시면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오른쪽에 자본이라고 있어. 자본은 뭐다? 회사를 위해서 내 주머니에서 들어간 돈, 내 돈이라는 의미죠. 그 돈이 이 농업회사 법인을 보시면 한 72억 정도 있네요. 자, 그리고 다음에 남의 돈이 있어요. 남의 돈. 부채라고 했죠.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그게 뭐 230억 정도 있네요. 와, 이 농업회사 법인 괜찮네요. 자, 두 금액 합친 금액이 그래서 한 300억 정도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돈을 갖고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서 있는 여러 가지 재산들을 볼까요? 여러 가지 쓰이는 돈들을 사용하고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왼쪽 자산, 그걸 자산이라고 그랬죠. 자산의 합계 맨 밑에 초록색 색깔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30618, 283, 186. 왼쪽에 부채와 자본 총계 30618, 238, 283, 186. 둘이 일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표가 되게 복잡해 보이기는 하시겠지만 내용은 다 그런 거예요. 자본과 부채, 이게 자산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예요. 단지 왼쪽에 자산을 보시면 여러한 내용들이 있다.
오른쪽에 부채를 보시면 요러한 남의 돈이 있다. 그리고 자본 요러한 내 돈이 있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표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채와 자본의 합계액이 자산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자, 보시면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재무상태표, 아까 자산, 부채, 자본 이 내역들을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재무상태표, 회사의 재산 현황을 나타내는 표예요. 이 표의 첫 번째 테마 자산입니다. 자산. 과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산은 내 돈과 남의 돈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거나 뭔가를 사용하거나 쓰거나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교과서에서 되게 어려운 말로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과거의 사건이나 결과로 현재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예상되는 것. 환장하겠어요. 이걸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저도 이해 못하겠는데. 자, 그리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가지 재화와 채권,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서나 사전에는 명기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 돈 주고 산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앞에 가서 볼까요? 자산을 봤더니 왼쪽 보시면은 뭐 자산 밑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건 뭐죠? 돈이잖아요. 돈. 내 돈과 남의 돈 갖고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 이건 뭐죠? 은행에 넣어놓은 돈이에요. 이거 뭐죠?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 매출 채권, 이건 뭐냐면은 외상으로 물건 팔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돈 받으면 바로 돈으로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은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 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특징이. 그래서 이러한 자산들을 나타낼 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산들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돈을 주고 산 것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자산들을 보시면 뭐 현금, 당좌 예금, 뭐 재고자산은 뭐냐면은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고 팔기 전에 창고에 쟁겨놓은 것을 재고자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확물들이 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쌀이나 밀 이러한 것들이 댁에서 아직 팔기 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유동자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뭐냐면요, 유동자산은 1년 내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비유동자산은 돈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걸려요. 1년 이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동 자산에는 뭐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뭐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 이건 어려운 말인데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돈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유형자산 중엔 토지, 그리고 건물, 비품, 차량, 트랙터 뭐 이런 것들 사실 뭐죠? 돈 주고 산 것들, 그리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자산으로 불린다. 자, 두 번째 재무상태표의 항목 중에 두 번째 부채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부채, 남의 돈. 근데 교과서에서 뭐로 쓰였냐면 미래에 갚아야 할 채무 또는 의무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출을 말함. 답답하죠. 이런 것들은 사실 회계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뭐 알면 되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농사 지으려고 빌린 돈,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남의 돈이라는 거죠. 남의 돈. 그래서 이런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유동부채, 아까 유동자산은 뭐였죠? 1년 이내에 빨리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 따라서 부채에서는 유동부채라는 건 뭐냐? 빨리 갚아야 되는 것,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돈들. 그리고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돈들. 이거를 이제 회계에서 좀 구분해 놔요. 자, 그래서 뭐 부채는 외상매입금, 내가 물건을 뭐 우리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농업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사게 되는데 외상으로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단기 차입금, 은행에서 갚아야 되는, 빌려온 돈인데 갚아야 되는 돈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갚아야 되는 걸 단기 차입금,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갚아도 되는 것을 장기 차입금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자본이에요. 자본. 아까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회사가 설립됐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다? 제가 오늘만 이거를 몇 번이나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이죠. 뭐 돈 벌려고 다 기업 활동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그 돈의 첫 번째 항목은 어디서 나온다? 회사의 주인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이게 뭐다? 내 돈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을 교과서에서는 상당히 또 어려운 표현을 써요. 회사의 소유주인, 자신이 투자한 출자금. 이건 좀 알아먹을 수 있겠네요. 자산에서 부세를 차감한 자녀 지분, 뭐 회사 자산중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농사 지으려고 투자한 돈, 결국 내 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뭐 자본에 대한 내용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내 돈이에요. 내 돈. 자, 다음에 나온 표가 하나 있습니다. 야, 이것도 상당하게 머리가 아프죠. 자, 이게 회계,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 결과물, 회계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보고서가 있는데 그걸 재무제표라고 했다. 재무제표의 첫 번째 재무상태표,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즉 회사의 재산 현황을 나타내는 표가 있다. 두 번째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손익계산서는 뭐다? 손익. 그렇죠.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얼마나 돈을 벌어들였는지를 나타내는 표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 왼쪽 오른쪽에 있는 여러가지 글씨 작은 내용들을 보시기 전에 오른쪽에 큰 글씨를 보시면 이러한 구조로 돼 있어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매출액 뭐죠? 우리가 농작물을 팔았어. 그게 매출액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이건 뭐냐면은 내가 그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들어간 직접 비용들, 이걸 매출 원가, 다른 말로 생산 원가라고 해요. 그걸 빼면은 매출 마진이 생기겠죠. 그걸 매출 총이익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그 외에 회사는 그냥 굴러갑니까? 아니에요. 뭐가 있죠? 인건비도 들어가고, 뭐 우리 차도 몰아야 되니까 기름값도 들어가고, 밥도 먹어야 되고, 가끔 접대도 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가지 경비, 판매 활동, 관리 활동을 위한 경비가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판매 관리비라고 해요. 거기서 그 외에 뭐 여러가지 수익과 비용을 더하고 빼면 비로소 그 회사의 이익, 단기 순이익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까 재무상태표와 똑같은 농업회사 법인 손익계산서인데 볼까요? 이 회사는 9기,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한 지 9년째 되는 해네요. 매출액이 77억 5천만원 정도 있네요. 그런데 매출 원가가 83억이 들었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이 회사는 9기 때 아예 생산에 들어간 직접 비용, 생산 비용보다 매출액이 더 작아요. 손실이 났네요. 그 외에 판매 관리비, 회사를 관리하고 판매 활동에 들어간 밑에 내용을 보시면 급여, 퇴직급여, 뭐 여비교통비, 통신비, 세금, 공과, 뭐 여러 가지 경비들이 있죠. 이런 것들 합친 게 4억이 돼요. 그래서 이 회사는 영업으로 한 10억을 손실을 봤네요. 아이고. 그런데 다행히도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영업의 수익. 이건 뭐냐면은 영업의 수익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업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목적이 뭐 밀을 생산해서 판매한다, 쌀을 생산해서 판매한다가 주 목적인데 그걸 판매해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그 외에 돈이 들어오는 것들. 근데 이 회사는 판매 장려금을 상당히 많이 받았네요. 판매 장려금을 11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손실을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이 회사는 판매 장려금을 받아서 올해 한 9,300만원 정도 이익이 나게 되었네요. 왼쪽에는 9기, 오른쪽에 보시면 8기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왼쪽이 2020년도 손익 내역이다 하면 오른쪽은 2019년 전해의 내용들이 서로 비교해보라고 이러한 표를 비교식으로 작성해 놓은 손익계산서가 되겠어요. 작년에는 그 전에는 34억의 매출에 생산 원가가 26억이네요. 그래서 마진이 8억 정도 있고
뭐 판매관리비가 3억 정도 들어가서 영업마진이 한 5억 정도 난 회사고요. 그래서 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을 차감하니까 그 전에는 한 9,600만원 정도 이익이 발생되었네요. 자,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는 뭐다? 회사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예요. 그에 얼마를 판매해서 얼마의 비용을 써가지고 결국에는 얼마의 이익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 자체 내가 뭐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용을 썼는지 나열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러한 어떠한 비용을 썼는지 봐야지만 여러가지 유용한 정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가지 항목들을 나열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손익계산서 내용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익계산서는 수익, 매출에서 수익을 다른 말로 매출이라고 하거든요. 둘이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사항이에요. 매출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수익은 뭐 또 회계의 교과서나 사전에는 되게 어려운 말로 써 있어요. 일정 기간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인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분. 너무 골치 아프시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냥 올해 여기 중요합니다. 올해 농작물을 판매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올해, 다시 한번, 올해 농작물을 판매한 돈, 이걸 수익 또는 매출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이 경영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매출만 있나요? 아니에요. 돈을 쓰기도 합니다. 돈을 쓰기도 해요. 그걸 비용이라고 해요. 비용도 여러가지, 회계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올해 농사를 지으면서 들어간 돈, 뭐라고요? 올해 농사를 지으면서 들어간 돈,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수월하세요. 자, 제가 퀴즈를 한번 낼게요. 퀴즈를. A 회사를 볼까요? A 회사 2020년 A라는 회사는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1억 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20년 1억 원을 번 회사네요. 자, B 회사는 2020년 손익계산서에서 손실이 1억 손실 났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A하고 B라는 회사 중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다 투자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보시면 다 이러겠죠? A 아니야? 당연히 A 아니야? A? 여기 이익이 1억 원인데 B는 야 1억 손실 봤잖아. 누가 B한테 투자해?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했으면 제가 문제를 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서 저희 아버님도 사기를 당했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기를 당하셨어. 이런 식 때문에. 자, 정답은 이것만으로는 모른다예요. 모른다.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투자를 하라고 뭐 권유를 받으시게 되면은 대부분 그 사람들은 손익계산서 한 장만 딱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회사 봐라, 여기 보면은 야 이익이 이만큼 났어. 야 이익이 이만큼 났으면은 이 회사에 투자하는 거 당연하잖아. 돈 많이 벌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러셨다가는 큰일 나십니다. 왜?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좀 앞으로 가서 보면은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앞부분에 배웠어요. 이게 뭐라고요? 회사의 재산 현황을 나타내는 표예요. 재산 현황을 나타내는 표. 내 돈과 남의 돈을 갖고 이걸 갖고 뭔가를 운영해서 사용한 돈, 이게 밸런스가 왼쪽과 오른쪽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죠. 여기서 보실 게 재무상태표라고 있으신데 이 밑에 보시면은 2000땡땡년 12월 31일 현재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무상태표 밑에 보면
2000땡땡년 12월 31일 현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표를 봤죠. 손익계산서 표를 한번 볼까요? 이건 뭐다?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라고 그랬어요. 자, 손익계산서 밑에 보시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2000땡땡년 1월 1일서부터 2000땡땡년 12월 31일까지. 아까 재무상태표하고 다르죠? 아까 재무상태표 뭐라고 돼 있었죠? 2000땡땡년 12월 31일 현재. 그런데 손익계산서는 뭐다? 2000땡땡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자, 재무상태표,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그 표의 수명은 기업이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기업이 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가는 표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기업이 과거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내역들이 그 안에 다 담아져 있어. 그런데 손익계산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이 표는 수명이 1년이에요. 1년. 그 해, 예를 들면 2020년 그 해의 실적만 나타내는 표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데 뭐 3년, 4년 경영성과를 나타내면은 바로 피드백이 안 되잖아요. 바로 이 경영이 잘 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회계에서는 손익계산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이 표는 수명을 1년으로 해놨어요. 그 해만.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로 되돌아와서 봤을 때 A라는 회사는 2020년 이익이 1억, B라는 회사는 2020년 손실이 1억. 그거는 그 해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열어봤어요. 뚜껑을 열어봤더니 A라는 회사는 2020년만 이익이 1억이고 그 과거에 10년 동안 계속 손실이 났던 회사야. B라는 회사는 2020년에는 손실이 1억 났지만 과거 10년 동안은 이 실적이 되게 좋아서 재산 모아둔 게 이만큼 있는 회사예요. 뚜껑을 열어봤을 때 A, B 중에 어디에다 투자하시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경우에 B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옛날에 대지보 보면 저희 아버지도 이런 식으로 사기당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회계를 배우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정답은 이것만으로는 모른다. 그리고 회사의 실질 가치는 재무상태표다. 어디 가서 보려면 재무상태표 가져와. 그래서 이 회사의 자산이 얼마고 자본이 내 돈 투여한 게 얼마, 남의 돈 많은 건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선가 투자 의뢰를 받으셨을 때 손익계산서 가져오면 저리 집어쳐. 재무상태표 가져와. 내가 한번 볼게. 라고 하시면은 그분들이 뜨끔하세요. 자, 그리고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살아온 환경들이 다 얼굴에 녹아들어진다. 연세가 들으신 어르신들 보면은 살아왔던 모습들이 얼굴에 다 나타나 있다. 이런 말씀을 저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회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디가 그렇다고요? 재무상태표가 그래요. 재무상태표는 뭐다? 기업이 최초에 설립됐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모든 상황이 누적돼 가지고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수명이 회사가 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서 작성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업의 얼굴이다, 재무상태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앞부분 회계는 아무나 하나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업이 최초 설립됐을 때, 농업법인이 최초 설립할 때 필요한 거 뭐? 이제는 바로 튀어나오시겠죠? 돈이다. 그 돈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다? 첫 번째, 회사의 주인인 주주나 조합원 주머니에서 나오는 내 돈. 이거 회계용어로 뭐요? 자본입니다. 두 번째, 내 돈이 부족해. 그래서 어디선가 돈을 가져와요. 뭐 금융기관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동네 이씨한테 빌려올 수도 있고, 그거 뭐다?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남의 돈. 이거를 회계용어로 부채라고 한다. 자, 그러면 내 돈 자본과 남의 돈 부채의 합계액은 그걸 갖고 뭘 운영해서 사용을 해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뭔가를 사거나 쓰거나 해요. 이거 뭐다? 회계용어로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과 금액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 일치 않으면은 어디선가 돈이
빠지고 있다. 뭔가 잘못된 거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회사를 경영성과를 나누는, 그래서 이제 자산과 부채, 자본, 이걸 회사의 재산 현황이라고 하는데, 이걸 나타내는 표를 우리는 재무 상태표라고 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가 있는데, 그거는 손익계산서다. 손익계산서의 구성 항목은 수익, 매출액에서 비용, 쓴 돈을 빼면 나머지 이익이 나타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수익은 뭐다? 올해. 그래서 아까 제가 올해를 강조했던 거예요. 손익계산서의 수명은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라는 단어에 방점을 뒀던 거예요. 올해 농작물을 판매한 돈 수익에서 올해 농사를 지으면서 들어간 돈 비용을 차감하면 이익이 나겠죠. 자, 그 이익은 누굴 걸까요? 그 이익은 회사의 주인 거잖아요. 회사의 주인 누구예요? 농업회사법인은 주주고,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겠죠. 그래서 내 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판매한 돈에서 여러가지 비용을 차감해서 남는 이익은 결국에는 자본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게 회계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되시겠어요. 자, 앞부분 이제 회계에 대한 내용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는데요. 어떠세요? 처음에 회계를 말씀드렸을 때의 그 내용과 지금 짧은 시간이나마 그 회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조금은 1시간 전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조금 더 회계에 대해서 맛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 이제 지출 증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자, 오늘 여러모로 낯설은 주제를 갖고 수업을 들으시니까 상당히 머리도 좀 아프실 거예요. 그쵸? 회계라는 거 참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인데, 아무튼 회계는 많은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장담하건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관계자분들이 관심이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나셨긴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이거는 격리직원이 알아서 한다, 아니면은 세무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제가 현직 세무사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은 우는 아이한테 젖 물려준다고 관심을 갖고, 사업자 사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더 물어보시고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시면 세무대리인, 저 같은 세무사나 회계사들도 더 관심을 갖고 해드리는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저가 일을 하면서 본인이 사업을 하시는데 본인이 얼마 버시는지 모르세요.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러신 사장님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회사 일을 봐주면서도 느끼는 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이 사장님이신데, 본인이 그 회사의 임원이신데 모르세요. 이거 다 회계사, 세무사들이 하는 거 아니냐. 물론 저희가 해드리는데 저희는 대행을 해드리는 거고, 실질적인 운영은 기업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해주시면 기업의 그 발전과 회계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시니까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바라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어요. 자, 강의를 받으시는데 너무 피곤하시니까 한번 이런 거 해볼까요? 정말 이런 거 하기도 좀 창피하긴 한데, 그래도 박수를 치며 건강이 돌아온다. 자, 그래서 손가락끝 박수가 여러분들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좋대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유튜브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은 조그맣게 하시고, 주변에 사람이 없으시면 크게 하시면은 이게 치매 예방에 좋으시대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자, 박수를 치면 건강이 돌아온다.
두 번째 주먹박수가 있대요. 주먹박수. 이거는 만성 두통과 어깨 부위 통증 예방에 좋대요. 제가 요새 어깨가 많이 아픈데 한번 해보실까요? 주위를 보시고 사람들이 있으시면 조그맣게 하시고 사람들 없으시면 크게 하시고 다음 볼까요? 박수를 치면 건강이 돌아온다. 손등 박수래요. 요통. 어르신들 대부분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데 손등 박수를 치시면 요통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박수 치면 건강이 돌아온다. 다음에는 손목 박수가 있답니다. 손목 박수. 생식 기능이 원활해진대요. 자, 그러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크게. 자, 어떠세요? 박수 한번 치니까 조금 정신이 되돌아오시죠? 기운이 조금 더 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지출증빙의 이해입니다. 지출증빙. 자, 지출증빙은 뭘까요? 지출증빙이란 건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뭐죠? 가장 필요한 건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돈은 내 돈과 남의 돈 그걸 갖고 뭔가 사용하고 쓰고 뭐 필요해서 운영하는, 그래서 그게 자산, 부채, 자본을 형성한다고 했는데 결국엔 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상황이 오게 되잖아요. 자, 지출증빙은 뭐냐면은 기업 경영 활동을 하면서 돈이 들어오거나 돈이 나가서 우리가 돈을 사용하게 됐을 때 그게 얼마 썼는지는 뭐 기업은 알 수 있고 나는 알 수 있고 뭐 격리 직원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지만 제3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거래에 돈이 오간 거에 대한 증거를 지출증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출증빙은 사업과 관련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서로 주고받는 증빙 서류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실제 거래가 존재했는지 그거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요. 그 지출증빙에는 뭐 거래 상대방과 거래한 날짜, 그리고 거래한 금액, 그리고 어떠한 품목들을 거래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농업 분야에 계신 여러 대표님들, 임원분들, 그리고 아니면은 개인농 하시는 분들 다 사실은 사업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너무 신경을 안 쓰세요. 너무 신경을 안 써서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또 농업 경영장부를 작성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본인 스스로 뭐 엑셀을 통해서 수익 비용을 뭐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거기에 기재되는 모든 매출과 비용은 지출증빙, 이 증빙으로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러한 지출증빙에 대한 규정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이러한 증빙 서류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요새 이제 이 농업 분야에서 국가보조금이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보조금 사업에 있어서도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근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요새는 이제 뭐 보통 이 나라도움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지출증빙을 뭐 제출해서 그거를 확인받고 있는데 이 국가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 지출증빙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돈을 사용했을 때 사업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말고요, 사업적으로 돈을 사용했을 때 이 지출증빙 꼭 챙기시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시겠어요. 자, 첫 번째 지출증빙의 종류에 대해서 갑니다. 첫 번째, 정규 지출증빙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정규 지출증빙, 법에서 정해놓은 지출증빙이라는 것이에요. 법에서, 이 법은 이제 세법을 말하게 되는데 세법에서는 뭐 거래가, 뭐 사업자들 간의 거래가 있을 때
서로 주고받아야 될 거, 법으로 정해놓은 거 첫 번째 세금 계산서예요. 세금 계산서. 이거는 어디선가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로 우리가 특히 이제 공산품과 관련돼 있죠. 공산품, 농산물 말고요. 공산품과 관련돼서 서로 매출, 뭐 한쪽이 매출이면 한쪽은 매입이 되겠죠. 서로 이제 증거를 주고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건 매출자가 발행을 해서 매입자한테 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보시면 세금 계산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시면 왼쪽에 공급자 있고요. 공급 받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라는 것을 기재하게끔 돼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작성 연월일이 있어요. 아, 이 거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발생한 거다 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공급가액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얼마에 팔았다, 얼마에 샀다, 서로 그 금액을 기재해 놓는 거죠. 자, 여기서 처음에 공산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안다시피 공산품 거래에 있어서는 부가세, 그러니까 법에서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데 일산용어로 부가세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죠. 그 부가세를 기재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부가세 얼마예요? 거래되는 금액의 10%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기계를 뭐 100만원 주고 샀다. 그러면 사실은 농기계 판매자한테 110만원을 줘요. 그래서 공급가액에는 물건값인 100만원, 그리고 세액에는 부가세인 10만원을 기재하고, 밑에 보시면 품목에 농기국, 그래서 수량 얼마, 단가 얼마 해가지고 금액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첫 번째 정기준비, 어떠한 물건을 샀을 때 아니면 용역을 받았을 때 첫 번째 세금 계산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비슷해요. 비슷한데 앞에 뭐가 하나 붙었어. 앞 페이지에 보시면은 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로 되어 있어요. 앞에 말하는 세금 계산서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이거는 전자적으로 발행하면서 전자적으로 서로 주고받는다 라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모든 걸 문방구에서 세금 계산서를 사다가 종이로 적으면은 빨간 거는 매출자가 갖고요, 파란색은 매입자한테 줬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똑같은 거 두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구세청에서 어느 순간 전자적으로 서로 거래를 해라 라고 법을 고쳐놨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매출자가 매입자한테 그냥 만나서 주는 게 아니라요, 매입자 이메일 주소로 이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낸 사람 받는 사람이 이거를 이메일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해요. 자,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법인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제 종이로 사서, 문방구에 사서 손으로 적는 세금 계산서는 발행할 수가 없어요, 법인인 경우에는. 자, 하지만 소규모 개인 사업자, 뭐 사업하시는 분 중에 개인 사업자 있으세요? 우리가 물건을 사오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소규모, 법에서 정한 거는 3억 원입니다. 연매출 3억 원이 안 되는 개인 사업자는 옛날처럼 종이 세금 계산서를 기재해서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떠한 물건을 사오거나 아니면은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받아야 되는 거, 법에서 정한 거 첫 번째 뭐다? 세금 계산서입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뭐 아까랑 또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제목을 보면 두 번째 정규 법에서 정해놓은 지출준비 계산서입니다. 계산서. 아까는 뭐였죠? 제목이 세금 계산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계산서, 앞에 뭐가 빠졌죠? 세금이 빠졌네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면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품목을 거래할 때 서로 주고받는 법에서 정해놓은 지출준비이에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우리랑 관련 있는 거 있죠? 농산물, 대표적인 게 농산물이에요.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농산물을 서로 사고 팔고 했을 때 주고받는 거를 계산서라고 해요.
자, 내용을 보면 아까 전자세금 계산서처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서로 거래를 하는 쌍방이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성 연월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거래가 있었다라는 걸 적게 돼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 공급 가액이라고 돼 있어요. 거래 금액이 얼마다. 우리가 뭐 쌀을 뭐 100만 원어치 팔았다. 아니면 뭐 100만 원어치 사왔다라고 했을 때에 그 100만 원을 기재하게 되고요. 여기서 달라지는 거죠. 아까 앞으로 잠깐 가보시면 세금 계산서에는 공급가액 옆에 세액이 붙어 있어요. 세액이 아까 농기구 100만 원에 사왔을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110만 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을 공급가액에 기재하고 10만 원을 세액에 기재한다고 했는데 농산물은 그 세액, 부가가치세가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보시면 공급가액만 있고 옆에 세액이 없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전자세금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는 공산품을 거래할 때 서로 주고받는 증빙이고요.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부가세가 없는 품목들, 대표적으로 농산물이 있겠어요. 농산물을 서로 사고 팔 때 주고받는 거래 증빙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것도 뭐 있어요. 봤더니 계산서긴 계산서인데 앞에 전자라고 붙어 있어요. 자, 처음에 세금 계산서가 전자화 됐는데요. 그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계산서도 자, 전자적으로 너희들 발행해 라고 법이 개정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법인들이 농산물을 거래할 때는 계산서를 교부하게끔 해놨고요. 개인, 아까 말했듯이 세금 계산서도 소규모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종이로 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듯이 계산서도 마찬가지로 개인 사업자 중에 매출액이 연 매출액이 3억 원이 안 되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법인 사업자나 3억 원을 초과하는 1년 매출이 3억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할 때도 전자로 발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 세금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나 다 사업자만이 발급할 수 있어요. 사업자라 함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한 주체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출증빙, 법에서 정해놓은 첫 번째 정규증빙 세금 계산서 있었죠. 두 번째, 부가세가 붙지 않는 품목을 거래할 때 서로 주고받는 계산서가 있었어요. 자, 세 번째 정규증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정규증빙. 자, 이거는 어디서 많이 봤던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많이 봤던 거죠. 보시면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그림을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첫 번째 맨 왼쪽에 보시면은 이거 어디서 되게 많이 봤어요. 신용카드 긁으시면 뭐가 되죠? 옛날 뭐 찌직찌직찌직찌직 하고 나오는 것들이 있죠. 자, 이게 이제 신용카드를 뭐 식당 가서 음식 먹고 신용카드 주고 쭉 긁으면 찌직찌직 나오는 것들이죠. 두 번째, 요새 이걸 되게 많이 써요. 요새 이거는 포스기 사용하시는 사업장을 가시면은 신용카드 긁으시면 옛날엔 찌직찌직 나왔지만 요새 쑥 나와요. 쑥.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은 뭐 어떤 모 커피점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대표적으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온라인 구매하셨을 때 영수증을 출력하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세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신용카드를 긁었다는 거. 자,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규증빙 세 번째,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 계산서나 앞에 계산서를 서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는 것도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출증빙이에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목에 뭐라고 돼 있죠? 현금 영수증 돼 있어요. 현금 영수증. 여러분들이 이제는 현금 영수증이 되게 일반화가 돼가지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보시면은 그런 부신 분들 되게 많아요. 뭐냐면은 우리 아들이 도시에서 월급쟁이 하고 있는데 뭐 연말정산인가 뭔가 멋있게 한다고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열심히 시골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받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거예요. 그거 현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영수증을 받는데 앞에 그냥 영수증이 아니라 현금 영수증이에요. 현금 영수증. 자, 이것도 제가 그림을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맨 왼쪽에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음식을 사 드신 다음에 현금을, 신용카드가 아니라 현금을 지불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러죠. 현금 영수증 끊어줘 라고 하면 뭐 단말기에 전화번호 뚜뚜뚜뚜뚜뚜 하면은 찌직찌직찌직 하고 또 나오게 되죠. 자, 그런 것들. 두 번째는 아까처럼 뭐 아까 커피 사 먹으실 때 보시면은 요새 포스기 쓰시는 때는 쓱 하고 나와요. 이게 뭐죠? 현금을 지불하시고 현금 영수증 끊어줘 라고 했을 때 발급되시는 거고요. 맨 오른쪽은 인터넷 거래했을 때 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제목에 현금 영수증 옆에 가로치고 뭐가 기재되어 있죠? 보면 지출 증빙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현금 옆에 가로하고 지출 증빙 그렇게 써 있어요.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마찬가지로 지출 증빙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뭘까요? 현금 영수증은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는 소득공제용과 다른 하나는 지출증빙용이 있어요. 자, 소득공제용은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한 것들이에요. 사실 뭐냐면은 현금을 지불하고 현금 영수증 끊어줘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뭘 불러주시면 휴대폰 번호 많이 불러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010 땡땡땡땡땡땡땡땡. 자, 그렇게 했을 때 발급받는 현금 영수증은 소득공제형이에요. 그거는 개인별로 국세청에서 기록이 쌓이게 돼 있어요. 개인별로. 하지만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은 뭐냐면 사업용이에요. 사업자가 현금을 쓰고 현금 영수증을 받으실 때 받는 현금 영수증은 소득공제형이 되면 안 돼요. 뭐다?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현금 영수증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현금 영수증 발급해 주세요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은 지출증빙용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자 번호로 끊어주세요 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은 뭘 불러줘야 되냐면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불러줘야 돼요. 105-땡땡-땡땡땡땡땡 이걸로 끊어주세요. 안 그러면 대부분 다 소득공제용을 끊어주게 돼요. 자, 원칙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사업자가 돈을 사업 목적으로 쓰고 발급받으실 때는 뭐다?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셔야 된다. 자, 그러면 나 실수로 소득공제용을 발급받았는데 큰일인가요? 그 정도 큰일은 아닙니다, 사실. 자, 홈택스에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일선 세무서에 전화해서 말씀을 하시면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용으로 전환시켜 주기도 해요. 대신 기간이 오래되면 안 되시는 거고 한 분기나 한 반기 정도 내에 있는 거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있는 것들은 변경시켜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나는 사업자로 받았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휴대폰으로 불러줬네. 이거 지출증빙용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만약에 못 바꿨다 하더라도 사실은 소득공제용으로 받아도 이것도 간접증빙만 된다고, 간접적으로 증명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자용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금영수증 가로하고 소득공제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소득공제용. 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소득공제용은 일반적인 개인, 월급쟁이들, 이런 말, 월급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은
세금을 깎아주고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카드가 위아래로 있네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현금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현금 지출할 때마다 휴대폰 번호 불러주고 사업자 등록번호 불러주고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현금 영수증 카드를 발급해줘요. 일선세무서 아무데나 가셔가지고 1층에 대부분 민원실이 있죠. 민원실에 가셔가지고 나 현금 영수증 카드 발급받으러 왔는데요 라고 한다면 뭐 신청서를 작성하면은 이런저런 신용카드처럼 생긴 카드를 발급해 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내가 사업자로서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도 보면은 사업자 지출증빙령이 따로 있고요. 아니다, 난 개인적으로 소비자용이라고 한다면은 뭐 소비자용으로 발급받아서 사용하셔도 되십니다. 자, 그래서 뭐 저도 지갑에는 이거 갖고 다니거든요. 번거롭게 맨날 불러주기도 뭐하고 어떠한 데 가시면은요 지출증빙령으로 끊는 걸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원래 그 기계 조작을 단말기에서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카드를 제출하게 되시면 자연스럽게 긁기만 하면 바로 자연스럽게 발급되시니까 이것도 뭐 가까운 세무서 가셔가지고 신청해서 활용하시면은 여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서로 사업자와 사업자 간에 거래가 있었어. 그러기 위해서는, 그 거래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증빙을 받아야 돼요. 그걸 지출 증빙이라고 했는데 법에서는 이거를 4가지로 정해놨어요. 법에서 정해놓은 건 법적으로 이걸 받아라. 첫 번째 뭐였죠? 세금 계산서, 공상품 거래나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붙는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았을 때 그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두 번째 뭐다? 계산서. 계산서는 뭐죠? 부가가치세, 부가세가 없는 품목들을 거래할 때 서로 주고받는 증빙이 되겠어요. 계산서. 세 번째 뭐였죠?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긁고 나서 지급받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뭐죠? 현금을 지급하고 받는 현금 영수증이 있어요. 자, 법에서는 딱 이 4가지만 법에서 인정되는 정규증빙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의 걸 받으면은 사실은 인정을 안 해줘요. 원칙적으로는. 자, 옆에 네모 박스가 하나 있네요. 정규증빙 수치 대상 거래에서 이 정규증빙을 받았을 때는 뭐냐면은 첫 번째 사업자의 거래일 거. 왜냐면 사업자가 아니면은 이 4가지를 발급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급 대가. 공급 대가라는 건 뭐냐면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 그래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친 걸 공급 대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3만원이 초과되면 무조건 발급받아야 돼요. 3만원이 초과되면.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3만원이 아니다, 3만원이 안 넘는다 라고 했을 때는 이 4가지 법적으로 인정된 정규증빙 외에 증빙 이따가 보실 텐데 뭐 간이영수증 같은 것들을 발급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법에서 정해놓은 건 3만원 기준이에요. 자, 봅시다. 보면은 지출증빙의 종류 비정규 지출증빙이라고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지출증빙이에요. 제가 그림을 3가지 가져왔는데 와,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상당히 많이 보신 거죠? 많이 보신 거예요. 비정규 지출증빙 첫 번째 영수증이에요. 이건 뭐냐? 간이영수증이라고 하죠. 보통 예전에 뭐 은행을 가시고 음식점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철문점을 가시거나 아니면 동네 어떤 상점을 가셨을 때 영수증 주세요 라고 하면은 다 이런 맨 왼쪽에 있는 영수증, 이걸 우리는 간이영수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간이영수증을 적어 주시거나 아니면 어떻죠? 이만큼 줘요. 그냥 이만큼 알아서 가서 적어서 쓰세요 라고 줘요. 그래서 법에서 인정 안 해요. 자, 두 번째 이것도 많이 쓰시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입금표. 문구점에 가면은
근데 누구나 살 수 있어. 이거 가서 보통 계좌이체하고 야 영수증 줘, 영수증 줘야지 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보면은 이 입금표에 금액 써가지고 그냥 주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의외로. 근데 이것도 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맨 오른쪽 지출결의서. 이거 많은 회사들이 이거 작성 많이 해요. 몇 일 며칠 뭐에 돈이 얼마 썼고 라고 해서 이것만 딸랑 있어요. 이 지출결의서만 딸랑. 법에서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해요. 물론 이 지출결의서 뒤에 그들이 썼던 직원들이나 아니면 출장 가서 사용한 직원들이 써서 자기네들이 썼던 카드 영수증이나 아니면 3만원 미치려면 간이 영수증을 붙여가지고 지출결의서를 만들면 이거 자체는 인정을 받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출결의서 딸랑 한 장에 이거 뭐 A4지로 쑥 출력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에 적어서 그냥 끝이다? 라고 하면 이거 법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일상에서 되게 많이 쓰는, 기업에서 많이 쓰는 것들인데 이거는 법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세요. 자, 여러분들이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모든 거래에 있어 가지고 지출증빙을 받을 수는 없어요. 받을 수는 없어요. 뭐냐면은 본의 아니게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그거를 정해놨습니다. 뭘 정해놨냐? 정규증빙, 아까 말했던 정규증빙 뭐였죠?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게 이제 법에서 정해놓은 지출증빙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아무나 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외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박스에 제가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에서 정해놨어요. 뭐 대표적으로 쭉 있는데 굵은 글씨로 해놓은 것만 한번 대략적으로 볼까요? 첫 번째, 농업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이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은 농업인들, 우리 일상생활에 계신 분들이죠. 옆에 보시면은 그 농업에 관련돼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농업인분들은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긴 해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니면은 앞에 말한 4가지 정규증빙을 발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사업자긴 한데 사업자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야. 지금 현실. 그래서 사업자가 아닌 농업인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못 받아요. 대신 뭐가 있냐면은 뭐 아무렇게나 영수증, 법에 정해놓지는 않지만 영수증을 뭐 거래 내역에 대한 걸 받고 도장을 받고 그게 계좌로 이체된 흔적이 있으면은 농업인과의 거래는 인정을 해줘요. 자,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은 도시에서 어떤 회사에서 선물용으로 농업인들한테 구매를 했는데 그쪽도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거 증빙을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사업자가 아닌 농업인과의 거래는요 필요 없다고 하네요. 그냥 제가 영수증 얼마를 몇 월 며칠 날 무슨 품목을 거래해서 얼마를 받았다고 써드리고 제가 사인이나 도장 찍어드리고 제가 계좌이체로 받을 테니까 그거를 증빙 처리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되세요. 자, 두 번째, 원천징수한 사업소득. 이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모두 증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모두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증빙 처리 못하는 게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인건비예요. 우리가 우리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거나 아니면은 알바를 해온 외노자한테 돈을 주거나 아니면 여러모로 인건비 목적으로 돈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들이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뭐 종업원이 사업자 아닌 거고 외노자가 사업자도 아닌 거고, 물론 외노자에서 그 용역회사는 따로 있겠지만 용역회사와 거래는 받으셔야 돼요. 그쪽에서 세금계산서. 그렇지만 아무튼 개별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뭐 지출증빙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자, 밑에 보시면은 굵은 글씨로 보이는 게 토지 또는 주택 구입, 주택 임대,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뭐 정규 증빙 안 받으셔도 돼요. 그냥 토지나 주택 구입하셨을 때는 계약서 자체가 증빙입니다. 밑에 보시면 부동산 구입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택, 토지, 뭐 그게 부동산이죠. 보시면은 매매 계약서 자체가 영수증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입장권, 승차권, 승차권, 철도, 뭐 여객, 항공기 했을 때 우리가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도 뭐 앞에서 말한 4가지의 정규증빙을 굳이 받지 않으시고 그쪽에서 발급해주는 용지를 받으시면 그게 정규증빙화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 요새 도로 잘 뚫려져 있죠? 민자도로도 많고 뭐 도로가 많은데 그러면 다 유료도로지 않습니까? 그 유료도로 통행료도 앞에 말한 그 4가지 정규증빙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규증빙을 절대 못 받는 상황이 뭐냐면 인건비예요. 인건비 지출할 때는 뭐 종업원들이나 아니면 알바생들이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인건비 지급하는데 그들이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어요. 기업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증빙 못 받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를 해줘야 돼요. 인건비를 신고를. 그래서 매월 인건비를 얼마를 지급했다고 신고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원천징수 신고라고 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했다고 구체적으로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급 명세서라고 해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세무 대리인들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아서 매달 뭐 인건비 얼마 지급했어요 라고 뭐 세무사 사무실에 얘기를 하면 세무사 사무실이 대부분 이걸 대행해서 처리를 해주죠. 아니면은 내부에서 뭐 격리 직원을 두는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알아서 홈택스가 뭐냐면은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예요. 거기서 모든 세무 업무를 전자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신고를 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한번 두 번째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퀴즈 2 번째. 김말동 씨는 이름이 참 특이하시죠? 포크레인을 불러서 사과밭 정지 작업을 하고 50만원을 지불했어요. 50만원 지불하면서 사업하면 돈 나갔잖아요. 그런데 입금표를 받았어. 입금표. 이 입금표는 법에서 정하는 정규증빙을 수취한 걸까요? OX.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4가지 이게 들어가는지? 정답은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입금표는 정규증빙이 아닙니다. 정규증빙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읊어볼까요?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첫 번째, 세금 계산서. 두 번째, 계산서. 세 번째, 신용카드를 쓰고 받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리고 현금을 지급하고 지급받는 현금 영수증. 이 4가지만을 법에서는 정규증빙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출증빙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는데요. 자, 뭐 어떠셨어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게 정말 제가 이제 농업인분들의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고 상담도 많이 받고 하는데 정말 지출증빙을 잘 안 모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출증빙이 어디서 중요하냐면은 실무적으로 세무서하고 대응할 때 상당하게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농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뭐 개인농이나 아니면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법적으로 비과세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안 내시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에도 신경을 덜 쓰고 그러한 상황에서 보니까 농업법인 관계자분들이나 개인농들께서도 뭐 증빙을 모으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꼭 국세청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 농업
농업법인의 규모가 커진다고 한다면 내부 관리 목적으로도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내부에서 직원들이 돈을 썼어요. 증빙이 없어요. 막말로 이걸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합니까? 관리 목적에도 분명히 올바른 증빙을 지급받고 증거를 갖춰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 관리 통제 목적으로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 지출 증빙을 모으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거의 오늘 수업은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직접 뵙고 현장에서 강의를 했다고 한다면은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수 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고요. 기회가 되면은 현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뵙고 싶고, 그리고 사실은 농업 분야에서 또 중요한 게 회계도 있지만 세무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세무 문제. 요새는 이제 농업법인, 개인농 같은 경우에는 겸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작물 재배업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금 문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해서도 농지 문제 아니면 영농 승계 문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더 재밌거든요. 재밌고 제가 각 지방으로 강의를 좀 나가되면은 수업 시간에 계속 좋으시다가 Q&A 시간 나중에 갔거든요. 그때도 말씀 안 하시다가 제가 옷 입고 나가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 영농 승계가 어떻고 어떻고 이 세금 문제가 어떻고 토지 농지를 어떻게 했는데 어떻고 너무 많이 물으셔요. 그래서 우선은 나중에 혹시 지금 오늘은 이렇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런 것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한번 기원해 봅니다. 자, 오늘 어려운 주제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코로나가 너무 극성입니다. 이쪽은 아무튼 건강에 힘을 쓰시고 이제 연초가 되시는데요. 새해에도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